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첫 번째 순환 때는 용어 정도 숙지하는 걸로 보셔야겠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 키워드 몇 개 숙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민법이라는 과목에서 법률 행위라는 주제를 보게 될 텐데,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준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 법적 효과의 발생, 원인을 가리켜서 저희 법률 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가 제일 어려워서 법률 행위, 그 다음에 준법률 행위 두 개가 있는데, 이런 경우죠.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 사이에 X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의 의사의 합치가 있게 되면 매도인은 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 뒤에서 소유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걸 우리가 법률 효과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 법률 효과의 원인이 되는 것, 이런 것을 전형적으로 소위 이제 계약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일단 용어 정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의사 표시자가 표시한 의사에 따라서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 이걸 가리켜서 법률 행위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될 테고요. 자, 이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 소위 이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소위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 또는 이제 특별 효력 발생 요건 등이 있는데, 사실은 이 내용을 다 아시게 되면은 민법 다 소화를 하시게 되는 거여서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당사자라고 하는 것이 일단 존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두 사람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제 갑과 을이라는 두 사람이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권리 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은 권리 능력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갑이 죽어버린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팔았다라고 한다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서 이걸 우리가 무효인 법률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의사 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 행위 해서, 이게 이제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저런 거 있잖아요. 그 음주운전 해가지고 음주운전한 상태에서 또는 마약을 한 상태에서 사람의 상해를 가하거나 그러면 이제 법에서는 처벌을 좀 완화시키게 되는데, 법감정 가지고 보면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하죠. 음주운전했으면 더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법감정인데, 술 먹고 나서 맨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 무효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성년자 중에서도 한 살짜리 이런 애가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건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 능력, 사람의 생존하는 동안 권리 능력의 주체가 된다라든가, 또는 맨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라고 해서, 제한 능력자 총 3가지가 나오게 돼요. 해서 미성년자가 가장 전형적인 제한 능력자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이런 것들은 지문 속에서 어쩌다 한 번씩 나오게 되는데, 피성년 후견인은요, 노망난 케이스입니다. 완전히 정신을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피성년 후견인, 그에 대해서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가끔 오락가락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 피성년 후견인이라든가 피한정 후견인은 법원에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완전히 맛이 갔다라고 했을 때 그게 피한정 후견인, 법원에서 인정을 했어요. 맛이 완전히 간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일정한 계약을 체결했다 했을 때 이것은 소위 이름하여 소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슈가 되는 것이 미성년자죠. 그래서 특히 나중에 딱 한 문제 26회 때 구성이 됐던 주제인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하게 되는데, 나중에 소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라고 해서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해서 이것만 이제 나중에 하나 이슈가 돼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그래서 이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 계약 등이 체결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게 유효인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이고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일단 유효한데
나중에 취소권이라는 것을 행사하게 되면 소급해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바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나중에 이제 문제시가 될 수 있는 것은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 요거 하나만 이슈가 될 테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법률행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법률행이 강행 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법률행위 따로이 다 공부하실 주제인데요. 자, 이게 이제 지금 아파트 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도인이. 그래서 매수인이 1억에 사겠다. 이런 식의 내용들. 자, 만약에 매도인이 1억에 아파트를 사라라고 청약을 했을 때 상대방이 1억에 사겠다라고 하면 그건 계약이 유효한 것이 되는데 얼마에 팔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사라라고 하니까 내가 살게라고 하면 이때는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부르게 될 테고 제일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강행 법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라고 해서 법에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불법적으로 하다 걸렸다라고 했을 때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유효가 되는 경우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법을 보다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업소 사장님이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개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이 복덕방에 와서 내 아파트 1억에 팔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이 자 중개업소의 사장님이 중개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사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나중에 직접 거래라고 얘기합니다. 금지가 되고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게 이제 소위 이제 무효냐 유효냐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따져 물을 때 이것은 유효로 해석을 합니다. 좀 이따 따로 공부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법 103조하라고 해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법률행위 보통 첩계약 이런 것들 예시합니다. 따로 공부할 주제 이런 것들도 무효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의사표시 관련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통정허위표시라는 개념 이건 듣고 버리시는 거예요. 제목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 통정허위표시라고 하는 것은 서로 짜고 하는 의사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고 이라는 사람이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갑이 을에게 이 부동산을 증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법에 따라서 증여세를 내야 돼. 이 을이라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돼. 증여세가 되게 센 거야. 그러니까 서로 짜고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자 이런 식으로 서류를 조작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건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한번 나왔던 그런 주제인데요. 통정의 표시 서로 짜고 하는 의사 표시는 무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매도할 의사가 없으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등기만 넘겨줬다. 이런 것들도 다 무효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것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연 의사표시는요, 그냥 농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담이라고 하는 거. 이게 유효냐, 무효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형편 되게 어려운 사람이야. 근데 이제 친구한테,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이 사람이 친구한테 내가 자동차한테 이번에 제네시스 한 대 뽑아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유효냐, 무효냐 했을 때, 그게 이제 이재용 같으면 그건 유효가 됩니다. 이재용이 친구한테 뭘 하겠다? 제네시스 한 대 뽑아주겠다. 이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재용 씨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고 등등등 해서 당연히 자동차 사줄 의무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근데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긴 사람이 친구한테 내가 제네시스 한 대 뽑아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진이 아닌 의사표시, 소위 농담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텐데 이 진연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무효가 되는 경우를 보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 이것은 어떻다? 이것은 무효로 해석을 한다 해서 다시 가볼까요? 자, 친구가 먹고 살기 힘든 아이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이 X 부동산을 너한테 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전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 사람한테 유일하게 있는 부동산 이거 하나인데 줄 이유도 없고 줄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당연히 농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라든가 농담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이것은 무효로 해석을 한다. 이걸 이제 거하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진이 아닌 의사표시 요거는 어떻다? 무효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렇게 논의를 삼아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사고에 따른 의사 표시하고요.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 표시 뒤에서 따로 공부할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 유효한 법률행위는 법적 문제가 뒤에서 계약법 파트에서 공부하게 될 주제이고 지금 이제 크게 제목 무효라든가 취소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이죠. 두 사람이서 계약이 체결했다라고 할지라도 전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무효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 일단 유효하게 효력이 성립하긴 하는데 나중에 이걸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해서 그 계약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해서 자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 중에서 쭉 제목들 보셨어요. 나중에 이제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강행 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 사회적 타당성, 통정의 표시, 비인진 인사 표시, 착오, 사기, 강박 다 하나하나 개별 주제로 공부하실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쭉 제목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고요. 자 지금 이제 한 3, 4년에 한 문제씩 구성하는 게 특별 효력 요건에 관한 것 중에서 아닌 거 요거 하나 이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농지 매매 계약에 있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라고 해서 요건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농취증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농취증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 아무나 농지를 개나 저나 돈이 있다고 해서 농지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이 농업 목적이라 농업인이라는 증명서를 가리켜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한참 공부를 하게 될 테고 또 등기법이라든가 공인중개사법에서도 공부를 하게 될 주제인데 이 농취증이라고 하는 거 자 제가 시골에 가세요. 자 지금 이 수도권에서 일하다가 시골에 가서 농지를 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농지를 사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자, 둘이서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농지를 취득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요.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게 뭐가 있냐면 등기라고 하는 것이 넘어와야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소유의 X 농지를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일단 두 사람 사이에 의사의 합치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테고요. 그런데 백날 을이 자 중도금 잔금을 다 지급했다고 해서 이 부동산을 절대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기초 민법에서 제일 어려울 수도 있고 제일 기초가 되는 게 바로 등기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등기를 넘겨받아야지 어떻다? 이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등기를 넘겨받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거, 을이라는 사람이 농업인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지 등기를 넘겨받을 수가 있고 등기를 넘겨받아야지 어떻다? X 부동산의 소유권을 누가 을이 취득한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볼까요? 등기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바로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해서 다시 갑 소유의 X 농지를 을이 매수하기로 한 사안에서 을이 백날 중도금 잔금 지급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을은 종국적으로 등기 자체를 넘겨받아야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만약에 부동산이 농지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게 되면 농지가 되게 되면 이때는 이 사람은 그냥 무조건 등기를 넘겨받을 수 없고 등기법에 따라서 이 사람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하는 것을 발급받아서 등기소에 같이 제출을 해야지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고 등기를 넘겨받아야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가보십시다. 지금 소위 특별효력 요건 중에 등기라고 하는 거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등기라고 하는 것은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백날 잔금 지급해서도 이 사람이 등기를 넘겨받지 못하게 되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갑이 을한테 이 부동산을 한번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기 넘겨주기 전에 병한테 또 팔아요. 이중매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병한테 팔아요. 그리고 등기는 병한테 만약에 넘겨줬다 하십시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이때는 병이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등기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다시 원점 돌아가세요. 지금 농지를 매매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매매하는 사안에 있어서 지금 이 사람이 자 등기를 넘겨받기 전이고요.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것을 시군 읍면장한테 가서 이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아직 받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다 싶시다. 갑이 만약에 X 농지를 을에게 1억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 그런데 갑이 생각해 보니까 한 1억 5천 정도에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1억이 판 거야. 괜히 후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로운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매도인이 농지 매매 계약에 있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누가 을이 취득을 못한 상태니까 이 계약 자체는 무효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례에서 문제는 농지 매매 계약에 있어서 이 농지증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효력 발생 이유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등기자, 지금 농지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농지 매매 계약 자체, 그 계약 자체는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어떻다? 이 농지증이라고 하는 것을 발급을 받고 말고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기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때는 절차적으로 농지증이라는 것을 들고 가야지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게 좀 길어졌는데요. 하여튼 꼭 하나 기억하실 거, 한 3, 4년에 한 번 구성하는 것. 자, 효력 발생 요건 겁나 많게 나와 있으니까 하나하나 설명드릴 텐데, 겁나 많은데 항상 우리 시험에는 아닌 걸 물어보거든. 다인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아닌 걸 물어보니까, 자, 이 챕터에서, 이 그림에서는 단독으로 시험 문제 답을 뽑았던 유일한 주제는 바로 농지 매매 계약에 있어서 농지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효력 발생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단 이거 하나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나머지는 필요가 없고 요거 하나 외우고 들어가실 것. 나머지 내용들 한번 살을 붙여볼까요? 대리행위라고 하는 것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이라는 것은 효력 발생 요건이다 해서 우리가 공부하실 때 민법 총칙이라는 파트에서 제일 힘든 게 대리라는 개념이에요. 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갑소유 X 부동산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얼마나 간단해? 그럼 이제 그대로 계약 효력 발생하게 될 것이고, 갑은 등기를 을에게 넘겨줄 의무 있고 을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러면 되게 간단한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갑이 일정한 사유가 있어서 지금 한국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을 소위 대리인으로 선임을 하게 됩니다. 대리인으로 선임을 하게 되고, 병이 을과 이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대리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건 상식으로 가셔야 될 게 앞으로 지겹게 해야 될 얘기인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리행위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 대리행위를 한다는 의미는, 자, 가보십시다. 원래 이제 병이란 사람이 없으면 매도인 난에다 갑, 매도인 난에다 갑이라고 쓰고 매수인 난에다가 을이라고 쓰게 되면은 이게 이제 계약서의 일반적인 양식이 될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법률행위입니다. 그런데 대리행위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 난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갑의 대리인, 병이라고 이렇게 쓰는 방식. 그래서 매도인은 갑의 대리인 병, 그 다음에 매수인은 을, 이런 구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대리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요. 자, 지금 갑소유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냥 갑이 나와서 매도인 난에 갑이라 쓰고 매수인 난에 을이라고 쓰는 거, 이게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정한 사연이 있어 갑이 그 현장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구한테 병이라는 사람에게 대리권이라는 권리를 줍니다. 위임장을 써주는 거야. 이 부동산을 병이 팔아도 좋다라는 위임장을 써주게 됩니다. 그럼 위임장을 받은 병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계약서에다가 갑의 대리인 병이라고 쓰고 매수인 난에다가 을이라고 쓰게 되면, 그건 이제 결과적으로는 자, 누구 갑하고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 원점 돌아와서요. 대리행위라고 하는 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대리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자,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어떻다? 이것은 유효한 법률행위다. 그럼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이 대리권을 병한테 수여하고, 그 다음에 병이 을에게 매도를 하는 사안에 있어서 갑의 대리인 병이라고 쓰고 매도인, 매수인 난에 을이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대리행위는 유효하다. 유효하다는 얘기는 뭔 소리냐?
뭐냐면 지금 소유권 자체 갑은 누구한테 을에게 넘겨줘야 되고 을은 대금을 누구한테 갑에게 넘겨줄 의무가 발생하는 관계. 이걸 이름하여 대리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무권대리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텐데 무권대리는 뭐냐면 갑이 병한테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어요. 팔라고 한 적이 없어. 근데 마치 갑이 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을한테 파는 거. 이걸 나중에 무권대리라고 부르게 되고 이 무권대리는 기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 본인한테 갑한테는 어떤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리 파트 나중에 두세 개 쟁점을 가지고 공부하게 될 테고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라고 하는 거 이것도 제일 뒤에 민법 총칙 파트에서 제일 뒤에 논의할 주제인데 야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한 대 사줄게. 이걸 우리가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월 31일 되면 자동차 한 대 사줄게. 이게 기한이라고 부릅니다. 좀 나중에 디테일하게 하는데 그럼 이번 시험에 합격할 거냐 말 거냐는 가봐야 하는 거죠. 장래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것을 전제로 일정한 계약 등을 체결하면 이걸 조건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12월 31일은 무조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법률 행위에 있어서는 조건이 성취됐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뭔 소리냐면 갑이 X 자동차를 을에게 주겠다. 증여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주겠다가 아니라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자, 이 자동차를 을에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다 하십시다. 을이 오케이 해가지고 계약이 성립했어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이 X 자동차를 넘겨줄 법적 의무가 있느냐? 아직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시험에 합격했을 때면 어떻다? 바로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를 지게 된다. 이걸 우리가 조건의 성취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12월 31일 되게 되면 이 X 자동차를 을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기한부 법률행위. 그러면 12월 31일이 되게 되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건부 법률행위, 기한부 법률행위. 자, 요건 이제 나중에 1년에 한 문제꼴로 출제가 되는 그런 주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제일 중요한 얘기죠. 민법 공부하실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 무조건 등기가 넘어가야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워낙 기초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저당권이라는 개념을 공부하고 지상권이라는 개념을 공부하고 뭐 지역권, 전세권 이런 걸 공부하는데 모든 것은 무조건 어떻다?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그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해서 등기 제일 이제 전반을 묶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여기까지가 소위 특별 효력 요건이라고 하는 것. 나머지 이제 두 가지는 지금은 공부하실 주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쭉 이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 민법 총칙 파트에서 공부하게 되는 몇 가지 쟁점들, 용어들. 이걸 다 하시게 되면 거의 물권법까지 거의 마스터를 다 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건 쭉 제목만 지금 체크를 해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다 빼버리고 일단 답부터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시험 문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중개사 자격증에 시험을 보는 이유는 자격증을 따야 되고 나머지 내용을 이해하고 말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은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매수인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기 전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이 매매 계약은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 즉 농지 매매 계약에 있어서 농지증이라고 하는 것은 효력 발생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게 이제 단독으로 한 문제. 그래봤자 3년 내지 4년에 한 문제 구성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겠고요. 자, 좀 어려운 얘기였어요. 이건 전반적인 틀을 보는 거고요. 자, 올해도 나왔고 한 2년에 한 번씩 구성되는 주제가 바로 법률행위 효력 발생이라고 하는 주제. 요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딱 답이 나오는 게 정형화되어 있는데 30회 때 문제에서는 조금 쉬운 걸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기본부터 가십시다. 법률 행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법률 사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냥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요건하고 우리가 효력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 법적인 효력의 발생, 원인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법률 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 표시된 의사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법률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치고, 그래서 소위 이제 의사표시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게 될 텐데, 의사표시 언제 효력이 발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역시 자, 도달주의라는 개념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이 부동산을 1억에 사시오라고 이렇게 이걸 청약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청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이 그 부동산을 1억에 사겠습니다라고 승낙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승낙이라는 즉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청약하고요,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가 합치되게 되면 그때 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그러다 치고 자, 일단은 가장 기본 도달주의라고 해서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해서 자, 이런 식이죠. 갑소유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갑이 야, 이 부동산 자, 이 1억에 사라라고 청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1억에 살 건지 말 건지 일주일간 기간을 주겠다 해서 만약에 아무 기간 제한이 없다 그러면 이게 개판돼 버리거든요. 25년 전에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자, 아파트를 토지를 예를 들어서 1억에 사시오. 근데 25년 지나가지고 을이라는 사람이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시점 자체가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갑이 이 부동산을 을에게 1억에 사시오라는 청약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일주일의 텀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사시오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 도달했어. 누구한테? 을한테. 그럼 효력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가? 병이라는 사람이 자, 이미 도달한 상태에서 나 1억 2천에 당신 부동산을 사고 싶다라는 청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갑은 미쳐버리는 거지. 조금만 기다렸으면 1억 2천에 팔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미 어떻다? 을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했기 때문에 이때는 청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고 만약에 을이 좋아 1억에 살게라는 승낙을 하게 되면 그대로 어떻다?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냐? 소유권 취득은 못합니다. 자, 결국은 을한테 이 부동산의 등기 자체가 넘어가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을은 소유권을 취득을 할 수가 있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1억에 을한테 사시오라는 청약을 한 상태에서 을이 사겠습니다라고 얘기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의사의 합치가 있으니까 계약은 그대로 성립하고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줄 의무를 지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계약이 성립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중간에 자, 1억에 사시오라고 이렇게 했고 자, 을이 1억에 사겠습니다 했을 때 나 안 할래. 말 바꿀 수가 있느냐. 자,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계약은 계약은 이미 성립을 해버린 상태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 가볼까요? 도달이라는 거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상대방이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제일 간단한 주제죠. 상대방이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근데 이제 이 파트에서는 너무 간단하니까 시험 문제 구성할 때 그럼 도달의 범주가 뭐냐라고 하는 거 이런 경우 있어요.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에 서로 사고 팔기로 확정이 됐어요. 자, 근데 뒤에서 이제 공부하게 될 주제 중에 하나인데, 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럼 이제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되고, 을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돼야 돼요. 자, 그렇다고 쳤을 때, 지금 이제 이런 경우 있다는 거야. 갑이 등기를 을한테 약속한 기한에 넘겨주지 않으니까 이때 을은 갑한테 뭘 할 수 있냐면 소위 이제 뒤에서 아주 공부하게 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해제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이 된 상태에서 자, 이 계약의 효력을 아예 소멸시키는 행위를 가리켜서 해제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다시요.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했다. 그런데 갑이 을한테 등기를 전혀 안 넘겨주고 버티고 있다. 이유는 몰라요. 그러면 을은 계속 이 사람이 등기 넘겨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고 이때 뭘 할 수 있다? 해제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해제권이라는 것을 행사하게 되면
이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예 없던 일로 돌려지게 되고 이 사람은 대신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법률 관계예요. 자, 다시 갑시다. 해제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해제권을 행사해서 이 해제 의사표시가 갑에게 도달되게 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을은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다? 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거꾸로인 경우도 있어요.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산하에서 자, 얘가 을이 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 사람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고요? 해제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고, 대신 갑은 뭘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이 성립했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채무를,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그때는 해제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 상식적으로 해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이라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무슨 얘기가 이왔냐면 이 도달의 의미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상대방이 도달했을 때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럼 가보십시다. 자, 갑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니까 을이 뭘 할 수 있다? 해제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해제권이라고 하는 것도 뒤에서 보시겠지만 당연히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을이 갑에 대해서 등기 안 넘겨주니까 자, 그러면 당신한테 계약을 해제하겠습니다라는 이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갑에게 도달했을 때 해제 효력은 발생하게 되고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을은 갑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구조인데 갑이 법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편지가 등기 우편으로 오게 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한테 편지가 온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그러면 편지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받으면 안 돼. 받으면 해제권 행사가 이루어져 버리고 을은 갑에게 또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래서 갑이 법을 아니까 어떻게 하냐면 편지를 안 받습니다. 그런 사람 안 산다고 버팁니다. 그러면 도달했다 안 했다? 예, 이때도 도달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게 되면 이때는 실제 편지를 받아보지 않았어도 당연히 어떻다? 도달한 것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약간 칼레지는 구성에서 약간 처음에 이제 공부하실 때 약간 어렵게 꼬아놓은 케이스예요. 실제로 상대방이 꼭 도달하지 않더라도 누가 봐도 도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면 이때는 바로 다 해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다 치고 올해 30회 때 시험 문제 답이 됐던 주제죠. 도달의 추정이라고 하는 거. 자, 등기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이 됐을 때 이때는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반송되지 않았다면 전제하에서, 또는 내용 증명 우편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편지를 보냈는데 반송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주제를 가지고 30회 때 답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에 대응해서 일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우편은 어떻다? 도달을 추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용 증명, 등기 우편이었을 때면 어떻다? 도달이 추정된다. 이 주제가 30회 때 구성이 됐었고요. 조금 이제 좀 쉬웠던 문제였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가장 큰 출제 포인트는 바로 이 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의사표시 관련해서, 효력 발생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 구성은 바로 특수한 경우, 요걸 가지고 구성을 해요. 그래서 자, 가볼까요?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시 가볼까요?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됐던 사안이고요. 자, 갑이 을한테 등기 이전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을이 누구한테? 갑에게 해제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해제 의사표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해제 의사표시가 있게 있고 얘한테 도달하게 되면 다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 앞으로 갑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편지를 보낸 게 예를 들어서 편지가 5월 1일 날 편지를 보내고 5월 2일 날 도착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5월 1일 날 편지 해제 의사표시를 하면서 중간에 우체국에서 편지 보내고 돌아온 길 교통
교통사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해제 효력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어떻다? 해제 효력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에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한다라고 할지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건 좀 쉬운 문제. 자, 주로 그 중에서도 시험 문제 주로 구성되는 것은 제한 능력자가 됐을 때 똑같은 논리 구조야.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명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구성하는 이슈인데요. 그래서 사망은 너무 쉬우니까 그냥 던져주는 지문이고 제한 능력자 해서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에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총 3명이 소위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제한 능력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미성년자가 될 수는 없어요. 갑자기 자 20세 이상, 19세 이상을 우리가 성년자라고 부르게 되는데 갑자기 뭐 약을 먹고 미성년자가 될 수 있다. 이건 없다는 거죠. 근데 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얘가 맛이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가가 인정을 해준 거야. 피한정 후견인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불안정한 상태라고 국가가 인정을 해주는 케이스. 이게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요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을 이라는 사람이 갑에 대해서 뭘한다? 해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하고 나서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자 가족들이 이 양반이 노망기가 있다고 그래서 피성년 후견 신청을 하게 되고 법원에서 피성년 후견 선고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했던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할 것이냐? 여전히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리하면 이런 식이죠.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통계 중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답을 뽑았던 주제는 제한 능력자가 되는 케이스. 사망 얘기는 너무 유치하기 때문에 나오더라도 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제일 중요한 쟁점. 다만 30회 때는 도달의 추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구성을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항목은 지금 보시면 안 되고요. 자, 마지막 주제가 발신주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치자 간의 계약 성립에 있어서 승낙의 통지는 발송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용어에 관한 부분이죠. 격지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간의 계약을 얘기하게 됩니다. 해서 다시 처음부터 가볼까요? 아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를 쓰면 자 아파트를 1억에 사시오라고 하는 거 청약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1억에 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승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게 되면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게 될 텐데 서로 마주 보면서 친구한테 야 아파트 내 거 1억에 사라 라고 했을 때 오케이 1억에 살게 라고 하는 거 이게 청약과 승낙이라고 해서 바로 계약은 성립하게 되게 될 것인데 자 서울에 사는 사람이요.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자 서로 핸드폰도 없어 해서 편지로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X 부동산을 사시오라고 매도 청약을 합니다. 그래서 자, 내가 가지고 있는 X 부동산을 1억에 사시오라는 청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매수인이 자 편지를 보낸 게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발송했고 도착은 5월 2일 날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약이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 5월 2일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약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를 그냥 5월 5일까지는 답을 다오 또는 5월 6일까지 답을 다오 라고 이렇게 청약서에 써놨어요. 내가 1억에 팔겠다는 이 청약은 5월 6일까지 답을 줬을 때만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특별히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 5월 6일 날 편지를 발신해서 5월 7일 날 편지가 도착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계약은 성립한 거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왜?
격지적인 계약이라고 하는 것,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 이때 있어서 승낙이라고 하는 것의 통지, 승낙의 통지는 이때 발송했을 때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자, 지금 5월 6일까지 답을 주셨는데 이 사람이 편지를 발신한 시기 자체가 얼마? 5월 6일이 되게 되면 설령 그 후에 도착했다 할지라도 이때는 어떻다?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라고 해서 요것도 이제 계속해서 나중에 이제 계약법 파트에서 장난치는 거야. 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돼. 격지적인 계약에 있어서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발신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미 틀렸습니다.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떻다?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청약은 어떻다? 도달했을 때 발생한다. 한편 격지적인 계약에 있어서 승낙이라는 것은 어떻다? 이때는 상대방에 도달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도달했다는 전제하에서 이미 발송하게 되면 어떻다? 그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정리해요. 그래서 요 파트는 작년에 이제 이 30회 시험에서 한번 출제가 됐던 주제이고요. 나중에 계약법이라는 파트에서도 끊임없이 다뤄지게 될 주제가 바로 법률의 효력 발생 시기 등에 관한 정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률 행위에 있어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우리 판례에서는 도달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그 상대방에게 물리적으로 도착하지 않고 자,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것도 도달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다음에 도달의 추정이라고 하는 거. 자, 등기 우편 또는 내용 증명 우편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반송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다? 도달을 추정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었고 우리 좀 이 30회 때 좀 쉽게 구성을 했었고요. 자, 특수한 경우 중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두 가지였죠. 그래서 자,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에 사망했다라고 할지라도 의사표시 효력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어떻게 이제 장난을 치냐면은 이런 식이에요.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게 되면 의사표시는 효력을 상실한다.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틀렸어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야. 자, 무효가 하나가 있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일단 효력은 발생하는데 자, 뒤에서 이거 판을 엎어버릴 수 있는 걸 취소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응해서 그냥 그 자체로 유효하다. 효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세 가지 이슈가 있는데 문제 구성할 때는 뒤를 자꾸 보셔야 돼. 보통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하여 사망하여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너무 쉬우니까 이걸 가지고 영향을 미친다 그래도 웃긴 노릇이고 그래서 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뒤쪽에서 트릭들을 쓰게 돼요. 그래서 아예 항상 마음속에는 무효냐 취소냐 또는 지금 이렇게 유효냐까지 세 가지를 비교하는 방식. 그리고 제일 유력한 지문, 통계적으로 답을 가장 많이 뽑았던 지문이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하는 제한 능력자가 됐다라고 할지라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요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외에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 기본적으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도달했을 때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격지간의 계약, 멀리 떨어지는 사람의 계약 여기까지 가면 보통 흥분해버려요. 그럼 안 돼요. 여기서는 꼭 승낙을 보셔야 돼요. 승낙은 발신했을 때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과거의 문제 구성한 사례를 보게 되면 격지간의 계약에 있어서 청약의 통지라고 하는 것은 발송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낙의 통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발송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자, 이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까지 체크해드리고 잠시 끊었다가 법률행위 불주 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